달라지긴 개뿔. 자본주의 붕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오인됐던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 1달러 수출을 하는데 생산비가 평균 1.5달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79년 경제위기와 박정희가 총 맞아 죽는 데는 구조적인 경제위기가 우리가 요번에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던 윤석열 탄핵 과정을 거치고 나서 2016년에도 거대하게 이제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한국 근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의 민중적 항쟁에 가까운 투쟁들이 일어났지만 이미 2016년에도 우리는 경험했다. 그리고 나서 달라지긴 개뿔 5년 후에 다시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는 과정들, 이게 결국은 이번에도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지만 과연 2016년에 촛불항쟁이라고 불렸던 그 당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2016년 당시의 투쟁과 이번 투쟁이 결국은 정권을 바꿨지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는 그 상황이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운동진영에서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들을 우리가 조직해왔지만, 신자유주의 체제가 1980년대부터 시작할 때는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매우 거친 우익 세력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1970년대까지 유지되던 국가가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관리되던 자본주의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정권이 우파 세력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보수주의라고 국내에선 번역을 하죠. 네오콘들의 집권 이후에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가 집권하면서 노동 세력과 진보 세력에 대한 폭력적인 과정들, 그런 변화들을 거치면서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 이후로 쭉 진행돼 왔지만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신자유주의의 집권 세력은 우파 세력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범좌파 진영에 의해서 영국을 대표로 하면 토니 블레어 같은 노동당 권력자가 집권을 하고, 미국에서는 클린턴 같은 민주당의 진보 세력으로 규정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죠. 근데 이 중도 좌파들이 한 게 뭐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DEI라고 불리는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주장하는 미국식의 신자유주의 관리 정책, 그리고 영국에서는 제3의 길이라고 불리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그러니까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갔던 좌파의 경로를 따라가지 않고 자본주의 경로와는 다른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했지만 시장주의로의 회귀가 좌파 진영에 의해서 1990년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관리돼 왔던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우익 세력의 집권, 한국에서는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와 윤석열의 집권에서 정권을 이제 강제로 끄집어 내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적인 흐름과 똑같이 한국에서도 중도좌파로 분류할 수 있는, 사실은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준의 진보의 개념보다 훨씬 오른쪽에 가 있는 민주당의 집권이 그 이후에 발생하지만 5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 까먹죠. 윤석열이 얼마나 극악무도했고 박근혜가 얼마나 깝깝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내 삶을 규정하고 있는 지금의 정권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이전에,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10년을 거치고 나서 이명박이 이제 집권했던 이유, 박근혜가 집권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른 비전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특히 이명박의 개발주의 이미지, 그리고 박근혜가 갖고 있는 그 아버지의 후광,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1970년대까지 고도 성장기를 지냈던 한국의 성장기의 그 시절을 그리워했던 거죠. 박정희가 이제 당시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선되던 시절에 박정희가 자꾸 소환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금의 경제 질서와 삶의 질서가 너무 고달픈데 차라리 고도 성장기에 미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집권을 했죠. 근데 한국의 우익들의 집권은 1979년, 조금 더 연장하면 87년 이전까지의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의 루트로 한국 사회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 이제 다룰 내용이 한국이 해방 이후부터 군사독재 시기를 겪으면서 개발독재라고 불리던 한국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 포디즘이라고 불리던 국가가 사회를 관리하던 당시의 세계적인 흐름과 한 측면에선 함께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체제라고 불리는 그 일환으로서 전후 세계 질서에 몇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유형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박정희식 개발 독재였던 거죠. 1980년대를 지나면서 세계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해 갈 때 한국에서 아직도 진보 세력이라고 좌파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보세요. 몇 명 안 돼. 한국에서 좌파라고 불릴 수 있는 운동 세력들은 매우 극소수고 그 사람들조차도 80년대와 90년대의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주도해 왔던 지금의 민주당 세력들과 자기를 명확히 구분지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빛의 혁명이라고 불리던 그 거리투쟁에서 우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민주당 지지자이거나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 세력, 민주당의 외곽 조직들에 의해서 조직되고 동원된 그 사람들이 투쟁을 이끌어왔고 그 결과 정권이 또다시 바뀌었죠. 87년 이전과 이후의 변화는 뭐냐? 87년 이전에는 박정희로 대표되고 전두환까지 이어져 오던 개발 독재 시스템, 이게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케인즈 포디즘이라고 불리던 세계 경제가 작동되는 방식의 한국적인 버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유사했던 게 한국과 대만과 홍콩과 싱가포르 같이 아시아의 네 마리용이라고 불리던 이 네 개의 국가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이 군사 독재에 의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던 당시의 시스템이 87년 이전의 사회 시스템이었다면 86세대라고 불리는 민주화 운동을 겪고 한국의 주류 정치인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87년 6월 항쟁 이후의 한국 사회는 뭐냐? 신자유주의라는 1980년대 이후의 세계 시스템의 한국적인 형태다. 굳이 붙이자면 K신자유주의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경유하고 있는 87 체제라고 불리는 사회 정치 시스템이다. 이게 오늘 설명드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갑자기 수식이 나와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 뭐 수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이게 이제 제가 수업 때 쓰던 수업 자료들을 막 종합해서 갖고 오다 보니까 수식도 나오고 이러는데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운동하냐, 마르크스주의가 설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본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게 마르크스가 자본 3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마르크스 연구자들마다 입장과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윤율 저하의 경향적 법칙의 의미는 뭐냐면 물리학에서 중력과 같은 작용을 해요. 중력이 기본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중력을 거스르고 있는 것 같다 보이지만 중력을 이해했기 때문에 땅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비행기를 날릴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의 작동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마르크스가 설명하는데 자본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이제 1920년대까지라든가 1960년대 이전의 마르크스주의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이윤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 가면 이윤율이 0까지 떨어지고 자본이 수익을 내지 못하니까 자본주의가 거기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본주의 붕괴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오랫동안 오인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우리는 바닥에 떨어질 거야.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면 중력에 의해서 걔는 꼬꾸라질 거야 라는 설명하고 같은 거예요. 이윤율이 수익률이 계속 기계적으로 하락해서 더 이상 자본이 수익이 내지 못할 때 자본주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력의 힘처럼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본이 여기에 저항해서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수익을 어떻게 내는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시기적으로 작동하는 사회 정치적인 방식들이 변화되어 왔다. 이게 이제 제가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윤율이 하락한다는 거는요,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상위 20개 국가를 가지고 이윤율을 1950년대에서부터 추적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 확인되는 거 뭐냐? 추세적으로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경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마르크스 이전에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는 국부론을 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 그 다음에 데이비드 리카르도, 이런 오늘날 교과서에서 지금의 주류 경제학을 시작한 학자들로 설명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까지는 이거는 일종의 공준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수익률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떨어져. 대체 왜 떨어지지? 설명은 못하지만 이 현상이 있다라는 건 초기 경제학을 연구하던 사람들부터 계속 관찰돼 오던 현상이에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은 이 이론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수익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이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은 점점 낮아져. 이게 이제 과거에는 초창기에는 받아들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마르크스가 이거를 마르크스 경제 이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논리예요. 그런데 데이터를 뿌려보면 수익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이전에 20세기 후반에서 대공황이 일어나던 1917년까지의 데이터를 뿌려봐도 수익률은 계속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설명하는 건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면 자본의 이 수익률 위기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공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산업공황이 발생하면 기업이 수익을 내지 못해서 도산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 대비 얼마를 벌었냐가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낮아.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공장을 진다거나 기계를 산다거나 이게 다 투자인데 기업이 도산하고 나니까 그걸 누가 구매하겠어요? 염가에 낮은 가격에 다른 자본이 대자본들이 그런 걸 사들이게 되죠. 그럼 100을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기업이 망하면 100의 투자금을 50, 30에 그냥 줍줍 파는 거죠. 흔히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줍줍 한 거야, 싸게. 그리고 공장을 돌리면 수익률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기적인 산업공황을 통해서 이윤율의 위기가 반복적인 공황 상태를 만들었다. 그런 주장을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건 어쨌든 1950년대 이후서부터 수익률이란 잠깐 이제 수익률이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60년대 68혁명 이전까지는 수익률이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경기가 좋다가 60년대 후반서부터 자본의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 시기를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위기라고 불리는 그 시기에 자본의 수익률이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70년대 후반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 사회의 질서가 재편되게 돼요. 약 한 90년대 후반까지 부분적으로 수익률이 일부 개선되지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시 장기 침체 상황에 돌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마르크스 경제학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마르크스가 이제 자본론 상권에 자본은 축적이 진행되면서 자본의 집적과 자본의 집중을 거친다고 그래요. 자본의 집적이란 개별 자본들이 규모가 막 커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5%의 수익이 나서 5만 원의 수익이 들어와요. 이 수익률이 2%로 떨어지면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제 2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벌다가 2만 원으로 줄었어. 근데 이걸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익률이 낮더라도 3배의 공장을 더 늘리면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2% 수익률이면 얼마를 벌어요? 6만 원을 벌죠.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벌다가 수익률이 낮아져. 그러면 벌이가 줄어들지 않게 하는 자본의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뭐냐?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면 개별 기업들은 어떤 압박을 받게 되냐? 야, 규모를 늘리자. 5만 원 벌다가 2만 원 벌 수는 없으니까 5만 원, 6만 원을 벌려면 투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자본 축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떨어질 때 초창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개별 자본들이 자기 규모를 막 키우는 거야. 규모를 키우니까 전체적으로 사회 총자본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 성장이 이때 고도 성장이 일어나게 돼요. 한국 경제가 박정희 시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지점도 정부가 개입해서 자본의 규모를 계속 크게 키워준 거야. 한국은 누구를요? 재벌을 그렇게 키워준 거예요. 재벌이 수익률이 극도로 안 좋은데 계속 문어발식 확장을 하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가 규모가 빠르게 팽창해 가요. 그러면 공장 하나를 가지고 100만 원을 투자해서 5만 원을 벌다가 300만 원을 투자해서 6만 원을 벌려면 뭘 해야 돼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투자하니까 공장을 하나 돌리다가 2개를 더 만들어야죠. 100만 원씩 해서 공장 3개를 지어야지 2만 원씩 2만 원씩 2만 원씩 6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죠. 공장을 늘리면
불가피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노동자가 고용되어야 돼요. 일단 1917년에 세계 대공황으로 세계 자본주의가 완전히 망했는데 이게 무엇으로 해결됐냐? 물건을 만들어도 안 팔리고 과잉 축적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1917년에 완전히 망가지게 된 거예요. 당시의 경제공황을 뭘로 극복한 거냐? 이런 전쟁으로 극복한 거예요. 1917년 대공황에 의해서 실업률이 통계치상으로 25%, 미국만 하더라도 그러면 통계적으로 잡히는 실업률에 보통 곱하기 3 정도를 하면 체감 실업률이 나와요. 그러면 25% 실업률이라면 당시에 약 75%, 100명 중에 75명이 실업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과잉 생산된 생산물자는 팔리지는 않고 공장들은 많이 지어놨는데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냐? 전쟁이 해결을 한 거죠. 첫째, 전쟁을 하면 뭘 해요? 실업에 있는 청년들 총 한 자루 들고 다 전쟁터에 내보내요. 자본의 입장에선 좋은 게 전쟁 나가서 또 안 돌아와. 전쟁 나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죠.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당시 상황에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과잉 생산 물자를 어떻게 소비해요? 전쟁 물자로. 그리고 서로 과잉 생산하게 되는 대규모 생산 시설은 서로 포탄 부어가지고 다 때려 부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 경제는 다시 호황에 들어설 수 있는 조건이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 현실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상황이 극복되게 된 거죠. 그럼 45년 이후에 이제 자본 축적이 다시 리셋된 거예요. 자본을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겠죠. 그럼 거기에 대응해서 규모를 키워야죠.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당연히 새로 공장을 지으니까 고용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 고용을 계속 늘리다 보면은 실업률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라는 게 누가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생산이 늘고 소득이 늘면 사실 소득은 우리가 다 소비하지 않죠. 아무리 얼마 못 벌어도 한 달 내 소득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소비 지출한 거 말고 저축이라는 부분이 금융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금융으로 들어간 돈이 투자로 다시 경제로 들어와야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을 생산한 걸 가지고 100의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100을 다 지출해야 100을 생산한 게 다 팔리겠죠. 근데 100을 생산해서 100을 분배했는데 사람들이 70만 지출하고 30은 저금했어요. 이 30이 투자로 들어오지 않으면 100을 만들었던 게 다 팔리지가 않죠. 그러면은 30만큼 만들던 일자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팔리고 있으니까 그만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굴리려면 45년 이후의 경제는 가만히 시장에 맡겨보면은 저축으로 나간 게 투자로 다 들어오지 않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지출할 거냐? 정부가 지출하자라는 흔히 말하는 케인즈식의 경제 관리 정책이, 그러니까 1930년대에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에 17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그때 구원투수로 나온 게 주류경제학에서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예요. 남는 부분을 정부가 지출해줘야지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케인즈가 주장한 거죠. 45년 이후에 세계 경제는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생산된 것들이 다 소비되고 기업들은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고용 인력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업은 이제 계속 규모를 키우다 보니까 새로 공장 지으면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훈련시켜서 갖고 있으면 계속 데리고 가야 돼. 고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겠죠. 노동자들의 물론 투쟁의 힘도 있었겠지만 자본의 이해관계와도 맞아 떨어졌던 거예요. 자본은 계속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지 공장을 늘리더라도 계속 고용을 확보하면서 생산을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45년 이후에 자본 집적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가 쭉 팽창해 왔어요. 근데 여기서 어느 지점을 지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자본 집적도 문제에 도달하게 돼요. 왜 그러냐? 마르크스가 말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도 기업이 규모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수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아까 이제 수식에서 설명하는데 그걸 생략했지만 이거는 자본 자체의 성격이에요. 자본의 축적의 내재적인 법칙이라고 하면 다른 측면에서 수익률의 위기가 또 벌어져요. 고용을 계속 늘려왔잖아. 공장을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고용을 늘려오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세진 거예요. 안정적으로 내가 직업의 안정성이 유지되고 고용 안정성이 유지되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거 받고 일해야 돼? 이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입장에서 건방져지기 시작하죠. 노조를 만들고 투쟁하고 임금을 올리고 잘라버리고 싶은데 지금 같으면 바로 잘리죠. 비정규직들이 널려있고 대학 졸업하고 취업시장에 나가지도 못하는 쉬어쓴 인구가 매년 갱신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파업해? 그냥 다 잘라버리죠. 그래도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유유노동력, 마르크스가 얘기한 산업예비군, 상대적 과잉인구가 존재할 때는 언제든지 잘라버리면 돼요. 그런데 상대적 과잉인구를 흡수하면서 자본의 집적을 통해서 수익률 위기에 대응해 왔기 때문에 남는 유유노동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힘이 세져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요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죠. 그럼 이제 수익률이 자본 자체가 커지면서 수익률이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임금에 의해서 수익률이 또 떨어져요. 임금 인상에 의해서. 그리고 자본들이 규모를 계속 키우다 보니까 지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겠죠. 공장마다 생산량을 늘려요.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많아지겠죠. 우리 걸 다 팔려면 다른 공장에서 찍어서 나온 생산물보다 싸게 팔아야겠죠. 그러면 상품의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상품 가격이 떨어져야 돼. 이게 자본의 수익률을 또 압박해요. 1968년 이후로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자본 집적이 고도화된 시점부터 45년 이후서부터 좋았던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면서 이제 더 이상 자본 집적을 더 팽창하기 어려운 시점부터 자본의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계가 벌어지냐? 자본의 집중 단계로 넘어가요. 자본은 수익률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규모를 키우는 거야. 근데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유유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총자본, 개별 자본들이 모두 다 클 수는 없어요. 모두 다 크려면 노동력이 있어야지 자본들마다 다 노동을 고용하죠. 근데 이제 유유노동력은 없는데 자본의 규모를 키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큰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으면 돼.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잡아먹어서 자기 규모를 키우면 여전히 수익률 하락 속에서 공장이 늘고 자본의 규모가 커지니까 낮은 수익률에도 수익 자체는 증가시킬 수가 있죠. 이 단계가 뭐냐? 흔히 말하는 자본의 집중 단계예요. 대자본 위주로 자본이 재편되는 시기죠. 이거는 사실 19세기에도 이미 벌어졌던 시기예요. 1840년대서부터 1870년대까지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규모가 팽창하는 자본 집적을 거치고 나서 유럽과 미국에서 대자본 위주의 독점 자본 위주로 자본주의가 개편된 게 1870년대서부터 20세기 초 대공황 이전까지가 대자본 위주로 자본이 재편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대공황으로 자본주의가 자빠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온 거예요.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다시 1840년대에서 70년대에 겪었던 자본의 집적 과정을 1945년 이후서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겪고 자본 집적이 끝나고 나서 1970년대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다시 대자본 위주로 세계 경제가 재편된 거예요. 한국은 특이하게도 자본 집적기서부터 재벌 성장을 위주로 자본 규모를 쭉 키워왔어요. 국가주도 성장에 의해서 그렇게 됐던 거죠. 하여튼 세계 경제는 지금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자본들을 위주로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1945년 이후에 자본주의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때의 특징은 국가가 자본 집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별 자본들이 커져서 시중에 있는 노동력들을 흡수하는 과정들을 이제 국가가 개입해서 이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준 게 1945년 이후의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국가에 의한 시장 개입과 개별 자본들이 팽창하다 보니까 과잉 생산이 일반화되던 시기예요. 이걸 관리해야죠. 그래서 총자본 팽창에 의한 과잉 생산 관리와 과잉 축적을 위해서 국가 개입이 일반화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죠. 그래서 세계 자본주의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이때 세 가지 자본주의 유형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미형 자본주의라고 불리는 케인지언 포디즘이라고 불리는 영국과 미국에서 채택했던 관리 시스템이에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이제 공장에 자리 잡게 된 거죠. 컨베이어 벨트를 쫙 놓고 노동자들의 노동이 매우 단순 노무로 바뀌게 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져요.
과거에도 있었죠. 이게 핀 공장 사례가 되게 유명한 건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던 시절에 핀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분업으로 업무를 했더니 야, 핀을 대량으로 생산하더라. 핀 같은 걸 만드는 대량 생산 시스템은 이미 과거에도 1840년대에도 있었어요. 자, 근데 1940년대의 대량 생산 시스템의 특징은 뭐예요? 자동차를 대량으로 이제 생산하는 가전제품이라든가 과거엔 매우 비싼 재화들이 대량으로 만들어낸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이제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니까 누군가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아무리 집에 차를 2대, 3대 굴리더라도 그 많은 차를 부자들이 다 소비할 수는 없어요. 노동자들의 임금도 이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대량 소비가, 대중 소비가 가능한 소득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본주의 스스로.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이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에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가 안정화되고 고용이 안정화됐던 건 사실은 자본의 필요에 의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영미형 케인지안 포워디즘의 특징은 일단 생산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정부 지출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정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가 부족하게 되면 이 경제를 어떻게 계속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할 거냐. 지출은 사람들이 버는 걸 다 쓰지 않으니까 저축이 이루어지면 이 저축이 투자로 다 들어와야지 100을 만들면 100을 다 소비하는데 투자는 그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자본 팽창을 계속 가져가려면 유일한 방법은 정부가 지출을 하는 거예요. 부족한 지출을 정부가 직접 지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지출을 사회 인프라 투자에 지출하게 돼요. 그래서 과잉 축적된 자본을 정부가 투자 지출을 하게 되는 투자 배출구를 정부가 마련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들이 계속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군역들을 정부가 직접 만들어준 거죠. 이게 이제 영미형 케인지안 포워디즘의 특징이었어요. 또 다른 사회 모델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도 좌파라고 불리는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이 시기에 국가가 개입해서 자본 집적을 유도시키는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를 들 수 있죠. 이 사회민주주의는 당연히 안정적 일자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뭐 최선의 복지는 고용이다, 일자리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민주의에서는 당연히 자본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계속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당연히 노동자들을 아무리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엔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쨌든 발생하죠. 그러면 이 사각지대에 사회복지를 실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45년 이후의 자본주의에서 복지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선별적 복지예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사회복지의 다양한 시스템들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의료, 주택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적극적인 사회복지를 통해서 자본의 지출을 영미권에서 인프라에 투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의 지출을 통해서 자본의 투자 배출구를 만들어줬던 거예요. 이게 45년 이후에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던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유형은 다를지라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본의 집적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장에 개입한다. 자, 이게 아시아에서도 다른 유형으로 바로 45년 이후에 자본주의의 자본 집적의 구체적 형태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나타났던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그 대표적인 유형이죠.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특징은 재벌을 키운 거야.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시장이란 가만 놔두면 골고루 부가 분배되고 골고루 사회 발전이 일어나. 산업들도 골고루 발전해. 이런 주장을 하지만 산업은 어느 부분이 발전하면 다른 부분이 낙후하게 되죠. 지역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수도권이 개발되면 여기에서 경제가 집중되기 위한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죠. 수도권 과밀의 의미는 뭐냐? 지방의 소멸이에요. 지방의 모든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니까 여기가 과밀되고 그 데칼코마니로 지방은 말라갈 수밖에 없죠. 경제에도 그런 거예요. 경제가 발전할 때 산업들이 있으면 다 고르게 발전하지 않아요.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이 일어나면 당연히
자원이 그리로 집중되니까 다른 곳이 말라가게 되죠. 박정희가 생각했을 때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가 발전하는 길은 박정희의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경제 관료들 중에 독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주류 경제학의 시장 원리보다는 이 개발 경제 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생각엔 불균등하게 산업이 발전하는 게 당연하니까 재벌을 키워가지고 대자본을 키워서 다른 산업 전체를 끌고 가는 방식으로 국가 경제 모델을 한번 가져가 보자. 이게 박정희식 개발 독재의 출발이죠. 한국의 개발 독재의 특징은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갔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 부채에 의존하는 거예요. 한국은 기술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어.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진 거라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내놔서 물건을 팔아먹기엔 기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산해? 남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 그 다음에 선진국의 자본,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기계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한국에서 공장을 돌리려면 기계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계 못 만들어. 그럼 미국과 일본에서 사와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하죠. 달러가. 그러니까 이 달러를 처음엔 원조를 받았죠. 미국에게 원조 받고 그 다음에 한일협정을 통해서 일본에게 삥 뜯고 이러면서 그걸로 사오는데 그래도 부족하죠. 그 다음부터는 차관 경제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미국에 가서 돈을 빌려와. 일본 가서 돈을 빌려와.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달러를 빌려와요. 그 달러를 어떻게 해요? 재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빌려주는 거죠. 거의 이자 없이 달러를 빌려줘요. 나가서 기계 사와. 그리고 공장 돌려. 자본 자체가 정부가 주는 달러로부터 생산이 시작되니까 정부와 밀착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말 잘 듣는 재벌들에게 달러를 빌려줘서 그걸로 재벌 기업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 즉 달러, 외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경제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어요. 외채는 동일한 방식으로 쭉 가면 빚이 계속 쌓일 거잖아요. 빚을 언제까지 계속 쌓아놓을 수 있어요? 남미 같은 경우에는 빚이 쌓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미는 땅 파니까 진짜 뭐가 나와 거기는. 없으면은 기계와 자본을 사들이기 위해서 달러를 빌리면 그걸 뭘로 갚아요? 땅 파서 갚는 거예요. 야, 우리도 땅 파봐. 우리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럼 달러 빚을 어떻게 갚아요? 만드는 족족 내다 팔아야지. 그래야지 달러의 수익이 생기고 그걸로 공장을 계속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피하게 외채에 의존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내다 팔아야 돼. 수출 주도 경제가 우리는 불가피하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전체 과정이 45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처럼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과정들을 이끌어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가 심지어 매우 강력한 독재 권력, 군사 정권이 들어서서 한국이 이 삼박자가 맞아서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방식의 성장이요, 60년대 후반에 도달하면서부터 이제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수익률이 급격히 급락하기 시작해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어요. 70년대 들어서 급격한 수익률 위기를 겪게 돼요. 세계 경제에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제가 유지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걸 당시 자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모든 자본이 규모를 키워서는 더 이상 어려우니까 대자본의 입장에서 중소자본을 잡아먹어서라도 규모를 키워야 돼. 문제는 대자본에 대한 각종 규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국내에서만 크는 게 아니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워야 다른 데 가서 또 잡아먹고 할 텐데 1970년대까지는 지금처럼 달러가 국제적으로 이동하던 때가 아니에요. 당시 브레튼 우즈 체제 질서에 의해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은 제한적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개인들이 달러로 미국의 주식을 사고 파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무역 거래에 의한 달러의 이동 말고는 대자본들도 그렇게 이동을 못했어요. 환율이 막 움직여야 수익을 내는데 이 국제 협약이에요.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해서 고정시켜 놓은 상태라 자본들이 움직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90% 이상이 금융거래로 움직여요. 기업들의 자금의 이동은 10% 미만이에요. 자본이 자기의 수익률을 극복하려면 이자 놀이 내지는 자산시장의 특징은 자산시장에 돈이 고이면 자산 가격은 올라요. 자산시장에 돈이 고인다는 말은 생산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야 돼. 금융으로. 소비 지출하고 저축으로 금융에 돈이 고여요.
얘가 투자로 들어와야 경제가 순환되죠. 주식으로 채권으로 돈을 번다는 의미는 실물 경제에서 순환되던 돈이 금융으로 빠져나가. 얘가 들어오지 말아야지 자산 가격이 올라요. 자본 수익률이 낮으니까 1980년대서부터 투기를 통해서 돈을 버는데 급격히 자본이 이제 몰리기 시작해요. 금융주도 세계화라는 이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생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선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생산하면 수익률이 낮아. 일단 규모를 키우는 게 첫 번째고, 그러려면 대자본이 중소자본을 잡아먹을 수 있게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장을 싼 데다가 지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있냐? 산업이라는 게 단계적으로 발전한대. 1차 산업에서 시작해서 경공업 다음에 중화학공업, 그 다음에 서비스 금융업. 자본주의란 이렇게 고차원적인 산업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이제 공장을 자국에 안 지어. 임금이 너무 비싸.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냐? 해고하고 값싼 곳에 공장을 지어요. 선진국에서는 하이테크 산업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배 태워가지고 다른 나라로 판매하러 보냈어요. 요즘은 그렇게 생산 안 해요. 자국에서 하이테크 산업을 생산물을 안 만들어요. 동남아라든가 베트남, 태국 한 군데에서 다 안 만들어요. 요 공정의 제일 싼 지역들을 찾아내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이 생산되는데 태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완제품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그래요. 값싼 해외 노동력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장들이 해외로 다 이전되는 과정이 1980년대 이후로 선진국에서 벌어져요. 자국에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금융산업만 남아있는 거예요. 내지는 연구개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쪽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죠. 그렇더라도 자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서빙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시장을 엄청 늘렸어요. 그래서. 근데 해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에게 절대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해주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신분이 불안정해야 저가에 부려먹거든. 세계 노동시장이 국가마다 이원화되기 시작해요. 해외에서 들어온 값싼 노동력들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거나 일을 하는 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자국의 수익률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외 노동력들을 이용하죠. 미국의 이제 몰락한 백인 중산층들은 내 위기가 어디에서 왔냐? 쟤네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쟤들이 들어와서. 오고 싶어서 국가를 옮기는 사람들은 없어요. 어디에 가서 거기에 저임금에 불안정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작할 땐 여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 환경 속에서 해외 이주가 벌어지는 거죠. 돈이 많아서 이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힘드니까 이민 가는 거거든. 그것들을 이용한 국제적인 노동의 이주가 1980년대 이후서부터 세계 경제 환경에서 일반화되고 보편화돼 왔죠. 한국의 박정희 시절은 사실은 45년 이후의 세계 자본주의의 흐름의 한국적인 버전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경제의 이윤율 하락 이 시기에 한국 경제도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급격한 수익률 하락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근데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한국 경제에 박정희가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는 뭐냐? 그 전까지는 대자본이 내 말을 잘 들었어. 달러를 해외에서 빌려와가지고 야, 너 말 잘 들어야 이 돈 줘. 달러를 줘요. 60년대에 한국 통계를 내보면 대기업들이 1달러 수출을 하는데 생산비가 평균 1.5달러가 들었어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산했어요. 그 과정에 수많은 보조금, 수출 쿼터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가 달러를 주면서 야, 너희 기업은 올해 수출 몇만 달러 해. 너는 몇만 달러 해. 정부가 이렇게 달러 나눠주고 생산을 돌리면서 자기가 지정한 수출 쿼터를 못 맞추는 기업에겐 내년에는 지원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루아침에 망쳐. 정부 지원이 내가 팔아서 버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던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었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위기가 60년대에 있었고 73년과 79년에 되게 세게 경제 위기가 왔는데 73년에 어떻게 정리했냐? 봤더니 경제 위기는 과잉 중복 투자로 경기가 이제 너무 똑같은 산업에 얘네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정부가 하루아침에 이걸 정리해요. 이 산업에서는 너 빠지고 얘만 남아.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보조금 끊어버리면 그냥 망하는 거야. 그 망한 기업은 야, 네가 다 인수해. 이런 식으로 73년 경제 위기를 정리했어요. 79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재벌들의 규모가 너무 커져가지고 정부가 지원금을 끊는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얘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독재자인데도 버텼던 이유는 뭐예요? 경제 성장. 79년 되니까 야, 경제도 이 모양이고 왜 저거를 그냥 놔둬야 돼? 부마 항쟁 터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도저히 이거 방법이 없네. 그래갖고 군바리끼리 술 먹다가 서로 총질하다가 죽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미친놈이 있는 거죠. 맞아요. 걔는 미친 새끼야. 윤석열이라는 미친 새끼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 새끼도 미친 새끼예요. 문제는 이 미친 새끼의 미친 짓이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데는 그 저변에 구조적인 요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79년 경제 위기와 박정희가 총 맞아 죽는 데는 바로 이 구조적인 경제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 위기가 쭉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유신 체제의 종말은 뭐냐면 국가가 재벌기업 성장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유도하는 이 불균등 발전 전략. 그러니까 45년 이후에 국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자본 집적을 관리하던 세계 경제 시스템의 K 버전이 한국에서는 군사 독재였던 거예요. 불균등 발전 전략을 통해서 재벌이 국가의 지원과 규제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었는데 재벌의 과잉 중복 투자가 이제 정리될 수 없게 되면서 79년 경제 위기가 한국에서 벌어졌던 거죠. 국제적으로도 수익률 위기에 대한 대자본의 대응 방식은 이제 자본의 집적 방식이 아니라 대자본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자본의 집중이 필요했고 이걸 위해서 국제적 자본 이동의 자유와 국가의 시장 통제의 폐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1980년대 이후부터 세계화라고 불리는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수립됐던 거죠. 한국에서 재벌 역시 유신 체제와 같은 국가 통제를 벗어난 시장 질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79년쯤 되면 이제 재벌도 그동안 박정희 덕에 커왔는데 이제 보니까 저게 더럽게 걸리적거려. 박정희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클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면 박정희가 죽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민중들의 입장에선 민주주의가 필요했겠지만 재벌의 입장에선 자본의 자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신군부가 집권한 이후에 금융자유화라는 이름으로 전두환 시절부터 세계적인 흐름,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부분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변화가 결국은 언제 완성된 거냐? 1987년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는 민중들의 투쟁의 결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냐? 당시 지배계급이 이걸 수용했던 거야. 민주화 투쟁을 수용하게 됐던 거는 자본의 입장에서도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사회 질서가 아닌 자본 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 질서에 대한 요구가 걔네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수용하면서 87 체제가 형성됐다는 거죠. 자본이 자기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45년 이후서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는 자본의 집적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서부터는 자본 집중의 방식으로 자기 위기를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왔고 그게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는 레이건의 집권 그리고 영국에서는 마가렛 대처의 집권이 있었다면 한국에서는 87년 6월 항쟁을 통한 사회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87년 변화 이후로 대한민국에 들어선 건 물론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들어섰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해요. 근데 그 이후에 진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변화는 뭐예요? 자본의 자유예요. 대자본이 이제 정치 권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그대로 사회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바로 신자유주의 대한민국이 여기서 형성됐던 거죠.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봐야 될 건 진보 진영이라고 엮여 있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식민지 컴플렉스에서 시작해요.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적인 자본주의 근대화를 일본은 이루었죠.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지식인들이 보기엔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조선은 매우 뒤처졌어. 그리고 서구에서 형성된 세계관은 뭐냐면 마르크스주의도 그런 면이 있죠. 역사 융론이 역사는 단계적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원시공산주의 사회에서 노예제를 거쳐서 봉건제를 거쳐서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간다라는 단계적 역사 변화에 대한 믿음이 마르크스주의에 있다면 이거는 마르크스주의의 고유한 사고가 아니에요. 근대적인 세계관은 유럽에서 형성된 자기의 문명이 인류 역사에 이렇게 일직선상에 발전해서 정점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불리는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영향을 미치죠. 아시아의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는 컴플렉스를 갖게 돼요. 인류 역사는 서구가 이룩한 근대화의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뒤처졌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뭐야? 뒤처진 민족이야. 이런 자기 컴플렉스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근대화의 완성은 뭐냐? 서구가 이룩한 문명, 즉 산업화와 민주화를 완성해야지 우리가 근대적인 국가로. 운동권 주류의 생각은 뭐냐면 한국은 원래 근대화로 스스로 이행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국의 근대화가 왜곡되고 좌절됐다라는 게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해방의 과정이 우리 스스로 완성하지 못했고 우리는 미완의 해방을 했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식민지 내지는 신식민지의 과정에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서구적 근대화를 완성하지 못한 억눌린 상태에 있는 거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해소하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게 서구적 근대화의 완성이야. 수구 보수 진영에도 똑같이 작동해요. 구한 말에 뒤처진 문명 수준을 우리 스스로 바꿔낼 수 없는 한계점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뭘 지향해야 돼? 일본식의 메이지 유신을 지향해야 되는데 우린 그럴 힘이 없어. 근데 일제가 들어온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한국의 자본주의적 근대화가 시작됐다라는 게 극우의 믿음이에요. 뉴라이트의 믿음이 거기서 시작되죠. 한국의 근대화는 일제시대에서 시작됐어. 근대화의 핵심인 산업화를 박정희가 이룩한 거야. 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민주화 세력과 독재 세력의 충돌에 의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린 싸움이 아니에요. 한국의 지배체제의 이해관계와 당시의 민중의 투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던 지점이에요. 우익들의 사고를 86 엘리트 민주당 정치인들의 세계관도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가 완성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극우도 그래요. 그런데 극우는 이 근대화의 지점이 어디서 출발해요? 일제로부터 출발해서 박정희로 연결돼 왔는데 한국의 반국가 세력들이 한국의 근대화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한국의 정통성이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이게 극우가 갖고 있는 한국의 지금 정치 질서에 대한 걔네들의 불안이야.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적을 만들죠. 걔들의 적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한국은 원래 조선 마렵에 근대화될 수 있었는데 일제에 의해서 근대화가 좌절됐어. 해방을 통해서 완성됐어야 되는데 분단이 되면서 분단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화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조국이에요. 통일을 통해서 한국의 왜곡된 근대화를 완성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무엇에 막혀 있어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반통일 세력, 반민주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근대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세력 다 목적이 뭐예요? 한국의 근대화의 완성이야.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지연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정치의 우익 세력도 그렇고 좌파라고 불리는 민주당 세력들은 여전히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완성해야 될 근대화의 경로로 우리가 경과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좌파적 경로가 빠져 있어요. 45년 이후의 자본주의의 세계체제의 한 측면으로서 박정희식 개발 독재가 있었다면 1987년 이후로 우리가 형성한 사회질서는 세계에 존재하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K버전인 거예요. 이 신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깨져나가고 있는 거죠. 이 이윤율 하락에 의한 수익률 위기가 결국은 2006년 세계경제 위기를 갖고 왔어요. 그 이후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의 세계화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우익 세력들이 등장한 거죠. 더 이상 지금의 세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게 지배 세력 내에서도 합의되고 동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집권할 수 있는 거죠. 박근혜를 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만에 우파 정권이 다시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의 질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 좌파가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건 지금의 신자유주의 질서를 관리하는 거야.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절대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진 않지만 얘네들이 버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관리해주고 젠더 갈등을 관리하고 다양성을 관리하고 컬러티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서 사회의 파열음을 막으면서 체제를 관리하는 게 지금 중도좌파들이 해오는 역할이에요.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되어서도 안 된다는 게 민중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미국은 몰락한 중산층 백인들이 이 시스템을 더 이상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인 민주당을 극도로 싫어하죠. 이게 마가 세력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에서는 윤석열 지지 세력을 박근혜 탄핵 당시에 태극기 부대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요.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과거의 박정희식 개발 독재를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교회 세력에 의해서 그런 거야 라고 아무리 깎아내리더라도 지금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청년들이 이 시스템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내부적 불만이 있는 거야. 그 불만의 불씨가 어디에 붙어요? 극우적인 정치 세력들. 전환길 같은 사람의 선동에 폭발력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좌파들은 조직하지 못해. 왜냐하면 민주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운동은 80년대 겪었던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좌파의 독자적인 경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걔네들하고 얽혀가지고 또 응원봉 들고 나가서 투쟁을 하지만 모든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에 지켜보는 거 말고는 할 수 없는 매우 연약하고 취약하고 능력 없는 좌파가 한국 사회에 그냥 이렇게 여기저기 좀 그냥 흩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는 다시 5년 후에 극단적인 정치 세력이 집권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 있냐? 저는 없다고 봐요. 박근혜가 끌어내려지던 그 시기에 그 당이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윤석열의 집권을 우리는 목도했고 지금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과 제들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결국은 이 사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적을 소환해내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반민주 세력이다. 걔네들은, 상대는 끊임없이 적을 반국가 세력을 소환하면서 가상의 진영이 지금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는 5년 후에 지금 유럽에서 극단적인 극우 정치가 집권하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집권했던 것처럼 한국의 5년 후에 어떤 더 미친놈이 집권하게 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매우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매우 위험한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경유하고 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적인 얘기들이었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